도대체 보수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냐. 저는 보수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누가 얘기해도 미래통합당은 보수정당입니다. 그 보수정당이 들어오셔가지고 보수가 싫대요. 그럼 들어오시면 알아서야죠. 개혁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지 보수를 없애라고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얘기는 시비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국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너무 걸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이 기본소득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담론만 던지고 다니는 겁니다.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단어 선점을 위해서 정치적 레토릭을 쓴다 그러면 이건 역풍입니다. 2, 3개월 내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화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십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국회의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좀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야당 내 야당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대로 소개했습니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지금 법사위원회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가지고 한참 전에 예.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예.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 방금 우리 한 패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미애 국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더 몰아붙이기 전에 이낙연 대표가 인적 쇄신을 건의를 해서 야당의 공세에 추미애 장관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의 그 요구로 이거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옷을 벗으시고 예.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게 더 민주당을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주장하는 의혹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엄마 된 입장으로서 자식이 이렇게 아파서 있는데 전화해서 좀 연장해달라고 얘기한 것 그런 정도 가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될 거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고 고도의 정무직입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본인이 예결위와 법사위에 의원들의 질문, 보좌관이 전화를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명확한 단어로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원이냐 청탁이냐 얘기가 많지만 그 기준은 그 보좌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법을 떠나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또 동부지검의 수사 지휘에 정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당 내와 관련해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한 지 100일 좀 지났는데 맨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에서 모시자고 할 때부터 아닙니다. 찬성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예. 당 내에도 사람 많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저는 같은데. 처음에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이 나올 때는 예. 그분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오실 때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이 의문을 표하고 그분의 독선적 리더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시비 걸지 말라는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뭔가 좀 견제를 하지 않으면 독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1인 정당의 리스크를 줄여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나름대로 제가 느끼는 그런 쓴소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오시면 민주적인 당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비판을 하는 그 이유들을 보게 되면 예. 맨 처음에 노이즈 캔슬링 비대위를 만들어 놓고 다른 비대위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겠다 위원들에게 그거는 비대위원들을 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 걸지 마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비판한 게 자유에 대한 가치 논쟁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보수가 지향해야 될 실질적인 보수의 가치, 자유의 가치가 뭐냐? 예. 자유라는 건 우리 보수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거든요. 그 가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너무 우리의 자유의 가치를 협소시키고 속물화시켰다고 생각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자유의 가치는 극빈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에 대한 실질 가치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더 좋은 빵을 우리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야 될 그 자유를 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혁신이라든지 좋은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숙제만 있지 답은 없다. 지금 전일보육제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정책을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은 그런 많은 지역 유권자들께서 말씀하세요. 기본소득?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 답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 숙제만 있지 답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정강정책 같은 경우에 좀 더 동의가 있어야 된다. 컨센서스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의사결정의 민주성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의도 연구원장 그 인사 파동이 있었습니다. 예. AI 전문가를 독선적으로 추천을 했다가 그분이 세월호 문제에 대한 막말을 했던 분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그 사람 몰라. 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이 여의도 연구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당에서 지적을 안 하다니요. 그러면 비대위에서는 그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논의 안 했다는 겁니까? 그래놓고 문자 하나로 당신 그만두라.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당내 지적이 없다면 이게 당이 살아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목조목 그 알겠습니다. 독선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일관되게 제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김종인을 반대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셨는데. 제 페이스북에 나온 글들을 보면 다 그런 고비고비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5.18 무릎 꿇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잘했다.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 뭐 이렇게 좀 나름 항상 정리하는 스타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지난 총선의 패인을 우리 뉴스와이드의 많은 패널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당의 구성원 중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공천권을 진 당 대표가 나가자 그럼 나갔고 들어오자 그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황교안 대표의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분 계십니까? 저 혼자 얘기했습니다. 대표의 제왕적 리더십 바꿔야 된다. 국회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그 당내 인사들이 장제원 또 내부 총질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그분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1인 지배 정당의 리스키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리스키를 줄여나가는 거는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그 당권을 가진 분이 그것을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일부 전진하는 게 저는 그 리스키를 막는 길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내 우려가 맞았다 아니면 좀 더 봐야 되겠다. 어느 제가 100일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노력 가운데서 한계도 분명히 드러냈다. 그 한계에 대해서 제가 독선적 리더십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숙제만 있지 답은 없다. 세 번째는 광화문 집회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의 덮어 씌우기 정치 공세가 그 프레임에 걸려버렸다. 왜냐하면 광화문 집회 이전에 대표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당원들을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다라는 어정쩡한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덮어 씌운 그 정치 공세가 걸려버린 거죠, 프레임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변화에 대한 노력 속에서 한계도 드러나는 100일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좀 문제 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한두 가지가 더 있지요. 지금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홍준표 의원 복당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글을 올리셨다가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고맙소 뭐 이렇게 답장 보냈다면서요? 어저께는 김태호 의원도, 지사도 그렇게 예. 말씀하셨죠. 또 권성동 의원도 어저께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왜 복당 문제를 빨리 매듭을 안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서 무소속 복당 문제에 대해서 당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예. 지점이 그 3-4분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을 당이 안정을 저해시킬 정도밖에 안 되는 허약한 정당입니까? 우리가 지난 총선에 총선 100서에 우리 당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공천 파동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천 파동의 피해자 입장에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억울해서 나가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래도 그 국회의원들이 밖에 있는데 그분들을 들어오는 거는 우리의 총선 100세에서 드러난 우리 총선의 총선의 가장 실패의 원인에 대한 반성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시기적으로도 제가 맨 처음에 복당 문제를 거론한 것이 원 구성이 완료됐을 때, 원 구성이 완료됐으면 외부에 있는 국회의원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반응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기국회는 야당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당으로 봤어도 이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시기인데 예.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그 투쟁에 단일 대우를 만들지 예.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소속 중진 의원들을 복당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은 이제 차기 대선 주자 그리고 당장 또 서울시장 재보선 그런 구도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는 좀 과잉해서라고 봅니다. 내부는 어쨌든 역량이 검증된 지도자급 인사고 그런 인사들이 우리가 함께 가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범야권의 가장 큰 핵심 목표가 뭡니까? 정권 교체거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물과 함께하고 크게 연대하고 넓게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총선 때 우리가 새로운 보수당에게 왜 그렇게 많은 지분을 주고 그렇게 대우를 해가면서 모양을 갖춰서 합쳤을까요? 그거는 시너지거든요.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선거를 이기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앞으로 2년 후에 더 큰 이벤트가 있고 1년 후에는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하고 연대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정권을 가졌다는 것은 정책적 툴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단단한 지지층이 있는 이 문재인 정권과 함께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예. 통합과 연대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혹시 뭐 이렇게 힘 있는 중진들 못 들어오게 하는 못 들어오게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혹시 장 의원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인물 부재론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 내에서 대망론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가엽지 않나요? 카운셀러가 와서 지도자가 된다. 의사가 와서 직접 자기가 선수가 되겠다. 감독이 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당이 너무 가엽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저희 젊은 정치인들이 좀 더 반성해보고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정치평론적인 입장에서 시각을 내다봤을 때 대선 후보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대중친화력입니다. 근데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국회의원 5선을 지내고 또 여야, 진보, 보수 진영의 당 대표를 다 역임을 하셨지만 한 번도 당심에 의해서 또 민심에 의해서 선출된 적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친화력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대권으로 가시기에는 예.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힘들지 않. 또 만약에 또 그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예. 저희 당이 너무 가여울 거다 하는 출마 생각이 생각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까? 글쎄 그건 예단하지 못하겠죠. 예. 그렇게 안 되실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당 내에 확고하게 대선 출마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벌써 물밑에서 상당한 움직임이 있고 당신께서 뭐 대권에 꿈이 있으시면 비대위원장의 옷을 벗고 전당대회에 출마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당심과 민심에 의해서 또 판별이 될 텐데 뭐 쉽지는 저는 지금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당을 개혁하는데 매진해 주시는 것이
우리 비대위원장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 생각합니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이야기하시다가 실언을 하나 했어요. 우리 국민의당 그랬는데 그랬습니까? 가끔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국민의당도 뭐 우리 민주당 많이 국민의힘입니다. 했는데. 예. 그래서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불러서 포럼을 15일 날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그렇습니다. 장 의원이 직접 만드신 겁니까? 예, 제가 국회의원 30명과 예. 함께 대부분이 우리 국민의힘 예.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포럼인데 이 혁신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포럼인데 예. 혁신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키맨 대통령이 될 분들이 어떻게 혁신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을까? 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잠룡들을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초청 강연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6월 달에 원희룡 선배, 오세훈 불렀는데 7월 달에는 오세훈 선배, 9월 달에 8월 달에는 이제 하한기획에 쉬었고요. 예. 9월 달에는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근데 왜 안철수 대표를 그 정권 교체를 논할 때 예.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중도에서의 영향력 그것을 배제하고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포럼에서 안철수 대표가 얘기할 것이 야권 혁신 과제입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화요일 날 던진 야권 혁신 과제와 우리가 가고 있는 혁신의 과정이 일치한 메시지가 된다면 정책 연대가 가능하겠죠. 그 정책 연대 이후에는 제가 볼 때 사람 연대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예. 야권의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넓게 연대하고 크게 통합해서 함께 가야 우리가 정권 교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예. 우리 국민의 힘이 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연대 대상이고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에게 상당한 예우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 국민의 힘이 범야권에서 큰 집이잖아요. 큰 집이 많이 양보해야 나중에 합칠 때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래통합 새로운 보수당과 통합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뉴스와이드 처음 나와주셔서 반갑고 자주 나와주세요. 불러주시면 예. 시간 되면 예,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